오늘은 진재일 교수님을 모시고 러우 전쟁과 국제 정세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난번에 웅달 책방 영상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러우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눈을 떴다라는 분도 계셨고, 반면에 조금 난 이런 부분이 좀 더 의문입니다. 네. 특히 서방이 먼저 뭐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냐, 러시아가 나쁜 놈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수님, 많은 분들이 결국엔 러우 전쟁의 기원으로 가면 1992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졌게 됐었잖아요. 예. 소련의 핵무기 정확히 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폐기하고 비핵화되는 대가로 유럽과 미국이 안전보장을 하지 않았냐, 서명을 하지 않았냐. 예. 근데 그거를 왜 안 지키냐?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각 그 소련 밑에 있던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들이 독립을 많이 했고요. 독립을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리퍼블릭 중에서 세 군데,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세 개가 이제 구소련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소련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모스크바 근처에 거기 이제 연구소가 많이 거기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물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이제 공업지대니까 뭐 생산도 좀 하고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공급망을 보면 여러 군데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그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그쪽 핵탄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1,800개 핵탄두가 있었고 카자흐스탄에는 1,410개 네. 이렇게, 벨라루스는 825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저게 각 국도 면적과도 좀 비슷해요. 비례를 해요. 어쨌든 저렇게 됐는데 이제 저 핵무기를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는 거니까 이 나라들이 막 독립해가 살기가 힘드니까 네. 핵무기를 시장에 팔려고도 했어요. 그때 뭐 총리나 이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그 이야기도 했어요. 이거 국제 입찰을 붙이가 이거 가져간다. 총리가 핵무기를 팔라 그랬어요. 아니 예,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꺼냈어요. 그 입찰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국내 상황이 어수선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핵 보유국들은, 그러니까 우리 핵 보유국 5개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이제 NPT의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주체들이니까 네. 이제 저걸 막기 위해서 그때 뭐 CRT라든지 이런 것들 가동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94년 말에 네. 이제 핵 폐기 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하고 러시아, 미국, 영국하고 각서를 하고 네. 중국, 프랑스도 각 별도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나라가 다 한 거죠. 이 세 나라를 5나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핵을 다 폐기했어요. 결국 폐기를 했는데 그때 안전보장 각서의 핵심은 뭔가, 그러니까 주권과 국경선을 보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호조약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국경선을 인정해준다. 막 독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했지만 국제 승인을 받으니까 그 국경선에 대해서 디스퓨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소련이 있다가 갈라지니까 내 땅이 내 땅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지금 그렇죠. 과거에 소련 생기기 전에는 아니었던 땅을 포함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됐으니까 뭐 그런 등등을 하면서 이제 그 주권과 국경선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를 승인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보호조약이나 상호방위조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저거를 그 지키기가 힘들었던 게 이제 그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나요? 핵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핵물질이 있고 그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큰 걸. 그걸 또 시설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근데 저게 지금 막 가난해가지고 그냥 힘든 나라들이 저거 하기엔 돈을 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정도 경제가 되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작은 경제에서는 힘들고, 그런데 또 이게 핵 보유국을 좀 주장하려고도 노력했는데 핵 보유국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핵을 보유하려면은
이제 소유와 사용과 처분 이 소유권의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네. 사용권이 없는 거예요. 사용권. 예, 사용이란 것은 핵무기를 내가 발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발사 권한은 모스크바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럼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어도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걸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 아. 코드가 우선 발사라는 발사 코드가 있잖아요. 네. 발사 코드에 접근하려면 모스크바에 다 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노 하면 못 가는 거죠. 아, 거기서 그럼 무슨 컴퓨터 같은 걸로 연결해서 당연히 있죠. 예. 아. 핵 가방 우리가 영화 같은 예. 거 누르면 저기 둘 예. 가져와가 열쇠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고 하는데 그걸 PAL이라 그래요. Permissive Action Links라 해가지고 예. 발사 코드에 접근할 때 안 그러면 뭐 나가도 어느 누가 강도가 지나가다 들어가서 누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당연히 저걸 제어하죠. 그거 자체가 저 나라들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실은 핵무기는 갖다 놓은 거지 사용 권한은 모스크바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소련 핵무기를 그냥 보관했던 곳이지 그렇습니다. 자기들 게 아닌 거네요. 그 지금 미국의 노스다코다에 핵무기가 많이 있는데 노스다코다에서 누가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전략사령관이 네.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네. 발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운영 능력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우연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표적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접근할 때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컨트롤을 하려면 위성이나 이런 여러 자산을 써가지고 아. 정보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 표적에 대해서는 쏠 수 있지만 네.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뭐 이동 표적이 뭐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쪽에서 표적에 접근할 때 그 컨트롤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 능력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아. 저 나라들은 가지고 있으면은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그 장소만 그거니까 이제 오염되니까 못 쓰잖아요. 네. 그것만 안 그러면 다 철수하고 그 청소한 다음에 네. 다른 그 땅으로 쓸 수 있는데 부담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그걸 93년에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네. 만약에 NPT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맞이할까? 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그게 1968년에 맺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이제 남아공이나 북한 등의 사례를 들고 남아공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기 설명해놔요. 그래서 그때도 북한이 이제 탈퇴하기 전인가 아직 NPT에 가입해 있을 때입니다. 93년 우리 또 핵파동이 94년도에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클린턴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뭐 그랬었죠. 경수로 우리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거 조금 전인데 어쨌든 북한도 그때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북한이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한다. 나라는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스스로도 그 소유권의 세 가지 요건을 열거를 하고 사용권이 없다. 이게 우리가 소유권이 없고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내고 그 결과로 저게 핵폐기 부다페스트 각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전쟁하면서 핵무기가 그때 있었으면 달라졌을 거라 그러는데 핵무기 지금 가지고 있었어도 모스크바가 쓰는 거예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쏠려고 해도 모스크바에서 그 코드를 승인하지 않으니까 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쏜다 하더라도 모스크바가 쏘지 키예프가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이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다 알려졌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까먹고 있다가 막연히 생각하면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핵무기가 무슨 우리가 155mm 대포 쏘듯이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고 저렇게 하려면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5나라가 압박을 하는데 지금 견디겠어요. 교수님, 이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때 핵무기 폐기하는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러시아에서 조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떨어지게 쏴 하면 여기는 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긴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저걸 가지고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전혀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나가고 애물단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때 판단대로 현명한 거고 지금 전쟁 났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다만 그때 NPT를 가입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하겠다 했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땅 지금 돈바스 지역에
공업 단지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으니까 몇 년 했으면 개발을 했겠죠. 개발해서 핵 보유국으로 했겠죠. 그거는 전무기하고 관계없이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가 그때 못 살 때인데 국제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30년 뒤에 돌아와 가지고 뭐 그랬으면 이 이야기는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젤렌스키가 가끔 핵 보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고 뭐 그 지나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잘못했지 다른 데 잘못한 거 없어요. 뭐 러시아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인종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가고 해서 생긴 문제지. 저 우크라이나가 역소국인데 그때 핵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저런 우스운꼴을 당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한꺼풀만 내려가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핵무기가 소련 거였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것도 아닌 분으로 그렇습니다. 제어할 수 없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포기한 건 알겠는데 예. 주권과 국경선을 보장했잖아요. 예.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가 예. 그러면은 국경선에는 지금 크림반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바스 당연히 지역이나. 들어가죠. 예. 그러면은 이어서 예. 뭐 이 뒤에 나토가 동진하고 여러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크림반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국경선은. 그러니까 저 사실은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이제 이게 이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즉 유로마이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크림에서 네. 크림 자치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밑에 네. 자치주 같은 그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크림의 국경을 보호해준다,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승인해줘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절차 빼놓고는 다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맨 먼저 했던 게 러시아어 사용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크림반도의 97%가 러시아어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러시아 사용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그 차별하는 거죠. 그쵸. 심각하게 차별하는 거고. 그 일제가 창씨 개명 조선어 쓰지 못하게 뭐 그런 거 하고 쓰기. 비슷한 거죠. 뭐 그 조선어 문법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사실은 그때 총독부가 정리를 해줬는데 뭐 그거는 그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일본의 한 지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리 보고 조선어 쓰지 못하고 창씨 개명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한 30몇 년 이제 일본에 동화가 됐는데 얘네들 데리고 전쟁에 가야 되겠는데 지금 전쟁에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고 신분이 다르니까 반영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내선 일체라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을 동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일본 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우리를 생각했을 거 아니고 군인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면은 통제할 수 있겠다 자신을 가졌겠죠. 일본 총독부에서는. 그래서 그걸 계속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시키고 그러니까 일본 종교를 믿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탄압, 언어 탄압 이걸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일본이 자기가 쓰려고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를 뭐 1등 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뭐 인권의 차별을 없애고 출세할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총알바지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 없었으면 계속 2등 시민으로 두고 수탈하고 이용해먹고 하고 뭐 이렇게 기술 같은 거 못 올라가게 하고 밑바닥에 기게 했겠죠. 근데 전쟁이 생겨가지고 군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그거 하려고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친일파고 뭐 이야기해도 창씨 개명에는 찬성을 못 하잖아요. 물론 그때 창씨 개명에 일반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뭐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많았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태어나 보니까 일본어밖에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자주권을 말살하고 이제 한국 그거를 말살시키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와서 보면은 나쁜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역사 해석에 관한 문제니까 디스퓨트가 많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데를 계속 핍박을 하니까 네.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쪽에서 데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유로마이단이 이제 결정적인데 유로마이단 그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어에 쓰는 사람들은 3% 미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7%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좋습니다. 예. 어차피 교수님 저희 2부에서 예. 요 크림이나 유로마이든 돈바스 내전 또 깊게 갈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 예. 우크라이나 핵무기 폐기는 뭐 서방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뭐 없앤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 아니 이제 러시아 입장을 좀 이제 푸틴이 맨날 나토가 자꾸 약속을 깨고 서방과 유럽과 미국 약속을 깨고 동진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푸틴 말이 좀 뭐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궁금하다고 하세요. 이게 나토 동진의 약속 위반 여부는 약간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나토 자체는 1949년에 창설을 했거든요. 직접적인 이유는 베를린 봉쇄 때문에 있어요. 베를린의 봉쇄가 일어나가지고 베를린,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나눠졌는데 이제 이 통로만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소련군이 차단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서방에서 막 공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서베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게 이제 1949년 초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게 49년도 베를린 봉쇄 사건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여튼 그 어간입니다. 그래가 49년 4월인가 5월인가 나토를 창설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해요. 그래가 처음에 몇 개 국가로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그 창설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쭉 발전을 하잖아요. 바로 그해부터 그해 이제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토가 창설한 지 몇 달 만에 핵 우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소련의 핵무기가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소련의 핵무기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각자 핵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성국으로서 유럽을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데 서방은 미국이 먹고 동유럽은 소련이 먹고 소련이 먹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토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나토에서 실제로 해구산을 제공한다 미국이. 그래가지고 독일은 주저앉히고 러시아는 빼고 미국은 들어간다. 이게 나토의 개념이에요. 저머니 다운, 러시아 아웃, 아메리카 인. 처음에는 미국이 가입 안 해요. 뉴욕에서 서명식을 하고 창설을 하는데도 처음에 미국이 안 들어가요. 조금 있다가 미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상으로는 유럽에서 요청해서 들어가는 걸로. 미국이 사실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저거는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둬도 미국이 유럽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패전의 그 정복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관리를 하잖아요. 일본도 이제 성전을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다시 군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은 유럽에 나라가 많으니까 나토란 걸 묶었는데 이쪽에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선물로 바다로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이제 저 나토만큼 저런 기구를 못 만들었죠. 만약에 나라가 뭐 한 15개 있었다 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짜자자 붙어 있으면 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력 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고 중국이 이제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작됐고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서독은 나토 국가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예요. 그럼 통일을 하면은 얘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통일한 독일을 나토에 불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나토에 불가입하면 미군이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동독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통일 독일이 나토에 가입한 상태에서 한 발짝도 동쪽으로 안 가고 나서 경계선을 이렇게 둘 것인지 이걸 가지고 미국의 이제 제임스 베이커랑 이제 이거를 이제 골바초프 측이 전달했어요.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수상한테.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통일 갈림길이니까 예. 콜 수상이 가가지고 이제 제임스 베이커가 이렇게 하더라. 제가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통일해야 되니까 이야기 저에게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골바초프가 아직까지 골바초프가 서기장일 때 가가지고 물어봐요. 선택이 두 가지다. 통일 독일 해가지고 나토 가입 안 할래? 아니면 나토 가입 이제 관할권을 동독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두는 걸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부시 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저거 다 무시하고 하고 싶어 했는데 왜 제임스 베이커가 저렇게 나서느냐 이런 후문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거 중에 선택하지 않게 하면은 골바초프가 승인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통일 독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무트 콜이 중간에서 저게 돈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때 150억 마르크인가 굉장히 그때 큰 돈을 그때 소련이 돈이 없으니까 소련한테 막 줘가면서 통일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본을 선택하게 되면은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은 거기 주둔하면서 네. 유럽을 통제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빠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프랑스까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데. 독일이 다시는 전쟁 못하게. 예, 독일의 그 소위 말해서 점령군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그 일본은 골바초프한테 물어봐서 일본이 골바초프 하면은 미국이 들어줄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2번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을 선택해요. 2번을 선택했는데 저거를 서명을 안 했죠. 기록은 다 있어요. 헬무트 콜 그 기록은 다 있었지만 조약으로서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럼 서로 구두로 기록도 남기고 구두로도 다 약속한 거야 했지만 조약은 안 했다. 비준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국제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때 분위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킬 걸로 생각하고 했던 거죠. 그럼 소련은 고르바초프는 왜 일본이 소련에 유리한데 2번으로 해준 거예요? 아니요. 저게 사실 선택했다기보다 네. 일본을 손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본은 지금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쟁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근데 겨우 이제 2,800만 갈아 넣어가지고 독일한테 이겨놨는데 저렇게 되면 독일이 또 무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3차 대전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독일하고 전쟁했는데 독일 지금 풀려났는데 미국이 지배하던 어쨌든 전쟁을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그건 거의 불문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밖에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은 뭐 선택이를 어쩌다 하는 것처럼 미국도 뭐 어떻게 한다 이래 하지만은 사실은 이번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은 소련 입장에서도 나토가 단순히 우리 소련을 대항하는 군사 조직일 뿐만 아니라 독일을 미국이 재무장 못하게 제어해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윈윈이 되는 거네요. 미군 주둔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만약에 그 종전 후에 협상을 하면서 독일을 전부 이제 소련이 통제했으면은 네. 저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독일은 지금도 소련군이 거기 점령해가지고 네. 내정 간섭도 하고 뭐 인권 유린도 네. 하고 뭐 온갖 것 다 했겠죠. 왜냐면 네. 자기 국민들 2,800만 명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저렇게 좀 나누는 것은 어째 보면은 뒤늦게 전쟁에 가입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여유가 있었으니까 소련한테도 그때 랜드리즈로 돈도 무기도 대주고 하니까 발언권이 좀 있었어요. 네. 전쟁의 지분은 별로 없지만은 나중에 어려울 때 어쨌든 개입했잖아요. 네. 거의 그 소련이 독일을 거의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의 그때 개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막 선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소련은 억울하죠. 그 얘가 내가 막 15라운드까지 14라운드까지 거의 뭐 죽을 똥말똥 해놨는데 15라운드 와서 바톤 타치해가 한 방 때린 걸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싸움은 내가 다 했는데 공은 얘가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후질서에 너무 유럽이나 소련이나 다른 데서는 국력이 비패돼가지고 아무 위력이 없었거든요. 미국만 쌩쌩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연합국 5개국이 모였다 그러지만 전선국이 모였다 실제로 미국이 주도했죠.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다 주도를 했어요. 그 유럽에서 전쟁을 나면은 이거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면은 전쟁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전쟁 나기 전에 뭐 네. 돈이 뭐 빠져나오고 돈이 제일 먼저 빠져요. 돈이 먼저 알겠죠. 결정하기 전에 돈부터 나가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그때 미국으로 예를 들어 런던에 있는 금, 뭐 독일에 있는 금, 뭐 프랑스에 있는 금 이게 금들이 다 빠져나가 미국 뉴욕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달러가 금 태연화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그 약간 사이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여러 개 제일 많았다. 다른 데서는 복구한다고 정신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냉전을 하면서 소련이 결국 져가지고 해체 수준을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련이 실제로 별 말이 없었다. 다만 동독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수 있잖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큰 문제니까 코리가가 돈으로 좀 해결하고 저 이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안을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주는 상태가 사실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지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제 소련이나 러시아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엄격한 조약 입장에서는 꼭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확장을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러시아 목을 졸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조지아였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2008년도 아들 부시가 그걸 나토 가입시키겠다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푸틴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러시아가 상당히 경제를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굉장히 힘들다가 디폴트도 하고 모라토리움도 하고 거의 있잖아요. 망했죠. 예, 그러다가 2000년대 푸틴이 잡고 나서부터 딱 정리를 해요. 정리하는 중에 2007년에 서브프라임이 나가지고 서방 경제가 왕창 흔들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러시아는 약간 여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계속 반대해왔어요. 반대 입장은 바뀐 게 없는데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그냥 반대하는데 그냥 들리지도 너무 처음에는 약해졌으니까. 막 무시했다가 이제 저때 되면은 이제 조금 힘이 세져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나라를 재정비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똑같이 서구에 당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올리가들이 장악하고 국민은 못 살게 됐고, 이제 러시아는 그 상태에 90년도를 보내다가 이제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좀 살려놨죠. 그래가 힘이 세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네. 교수님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전 작년에 교수님의 이 얘기를 조금 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서방한테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럼 러시아가 왜 조지아를 공격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